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명과학의 마지막 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태계 큰 단원 중에 소단원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생태계 구성과 기능 단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7페이지 펴시고요. 자, 157페이지 오른쪽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생태계와 개체군입니다. 자, 여러분 숲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숲에 들어가면요 하나의 개체뿐만 아니고 개체들의 모임, 여기서는 지금 버섯 하나의 개체뿐만 아니고 버섯들이 모여있는 개체군이 보이는데요. 또 이런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꽃 하나의 개체가 또 개체군을 이루고 있고 또 주변에 또 개체군과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뿐만 아니고 여러 종이 한 번에 이렇게 바다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군집을 또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생태계, 육지 생태계, 자, 우리 지구 생태계를 크게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단원에서는 하나의 개체를 보았다면요, 우리 5단원에서는 더 크게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3년 정도에 1935년경에 이 영국의 아서 텐슬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태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정의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기환경 까지 생각하는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태계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자, 이 생태계의 영어를 잘 살펴보면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즉 에코는요 이제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는 뜻이고 다시 또 이 뜻을 살펴보면 집,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태계에서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생태계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태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생물, 그리고 여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생태계라는 것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자, 첫 번째 이 하나의 개체. 자, 우리는 이제 1, 2, 3, 4 단원까지는요.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로 전 단원에서는요.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소화순환 배설을 비롯한 항상성 조절까지 봤죠. 자, 우리는 이 개체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종들이 모여있는 개체군, 그 다음에 종과 종들이 모여있는 군집. 자, 이 또 군집들이 여러 군집이 모여서 생물적 요인을 이루고 있고요. 이 생물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체, 개체군, 군집 이런 단어를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이 개체군의 특성, 군집의 특성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개체군은 같은 종의 모임이었지, 군집은 개체군의 또 모임이었지 라는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태계를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요인을 살펴볼 건데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생물적 요인, 아까 개체, 개체군, 군집 이런 단계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또 구성 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물적 요인을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잡아놓으면 비생물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생물적 요인을 제외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빛, 물, 공기, 토양, 물 이런 환경적 요인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생물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생물은 이 비생물적 요인과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반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이 용어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교과서 158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이제 생물과 환경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토양과 혹은 빛도 우리가 파장과 세기로 구분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온도와 물, 이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토양과 생물 보시면 세균, 버섯은 토양 속의 무기물을 증가시켜요. 또한 지렁이나 여기 보이는 두더지 이런 거는요. 땅을 파고들어서 토양의 통기성을 아주 좋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빛의 파장과 생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빛의 파장 다시 얘기하면 적색광, 황색광, 그다음에 청색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파장대가 있잖아요. 그 파장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닷속 식물들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깊은 바다에서는요, 청색광이 더 침투하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보색광계 색을 쓰기 때문에 청색광을 사용하는 홍조류가 분포하게 돼요. 자, 그러면 깊은 바다 말고 얕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될까? 얕은 바다에서는요, 적색광이 침투하는데요. 적색광을 많이 사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살아가는 그 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포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도 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약할 때 우리가 잎의 단면을 보면요. 이 잎의 조직이 빛이 강할 때가 더 발달한 것을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공기도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고도가 높은 곳을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공기, 다시 얘기하면 산소의 그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이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밑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폐에 많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공기를 한 번에 들여 마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온도도 생물에 영향을 주죠. 우리 1단원에서 적응과 진화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북극에 사는 여우,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여우를 보면 북극에 사는 여우는 말단부가 작아. 그래서 열을 보존하는 데 더 유리하고 사막에 사는 여우는요, 이 열 방출하는 데 유리하게 말단부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도가 또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도 생물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 물이 적은 곳, 이것도 1단원의 적응과 진화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여기 바오밥 나무 혹은 선인장 이런 생물은요, 이 건조한 지역에 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제까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작은 두 번째 단원,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개체군의 특성,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상호작용,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밀도가 뭐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 사는 개체의 수를 의미하죠. 다시 얘기하면 밀도가 높아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공간 안에, 단위 공간 안에 개체수가 많으면 밀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단위 공간 안에 개체수가 적으면 밀도가 적다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체군 안에서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 혹은 감소하는 요인이 있을 텐데요. 자, 증가하는 요인에는요, 개체군 안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공간 안에 개체수가 들어와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하겠죠.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맞아. 태어나 출생하거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이입이 있으면 밀도가 증가할 거예요. 반대로 밀도가 감소하는 요인도 있을 텐데요. 일정한 공간에 사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이탈하는 요인이 바로 밀도를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거는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이제 동영상에 나오는 이 영상은요, 효모,
이 생장을 보여주는 그 영상이 되겠어요. 자, 보니까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점점 많아지죠. 자, 근데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할까요? 내가 어떤 병 안에 효모를 넣고 효모를 키우는데 얘가 끝없이 증가할까?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몇 페이지인지 선생님 까먹었어. 161페이지 아래에 곡선을 그려보면서 얘가 어떤 양상으로 증가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1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공간 속에 일정한 개체수가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집신벌레 혹은 물벼룩. 이것을 가지고 자, 시간이 지날 때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얘도 처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듯 하나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곡선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가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왜 옆으로 평행해지는 곡선을 띨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가지 곡선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파란색 곡선,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 곡선을요,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불러요. J자처럼 생겼잖아, 그죠? 영어 J자. 자, 얘는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얘가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배 되고 8개 되고 8개가 제곱되면 64개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S자 곡선을 띈대요. S자, 얘가 왜 S자일까? 이렇게 S자가 옆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생장 곡선이 되겠는데요.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바로 환경 저항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식지가 부족하다거나 먹이가 부족하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이런 일 때문에 J자 곡선으로 가지 못하고 S자 곡선에 머무르는 일이 생기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이제 수렴하는 평행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환경에서 이 개체군이 여기까지가 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S자야 생장 곡선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생장 곡선. 생장 곡선과 생존 곡선을 좀 다시 살펴볼 건데요. 생장 곡선은 뭐였냐면, 시간이 지날 때, 어떤, 공간 안에서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얘가 바로 생장 곡선이었는데요. 생존 곡선은 뭐냐면요. 상대 연령, Y축이 시간이라고 하기보다 연령을 나타냅니다. 어떤 개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 근데 왜 얘를 상대 연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왜냐면 나는, 사람은 보통 이제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살까지 살아. 예를 들면. 자, 그런데 파리, 혹은 여기 나오는 새, 이런 거는 100살까지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다 동일하게 100살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해서 상대의 연령 똑같이 상대 연령을 100으로 해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Y축은요, 생존에 있는 개체수입니다. 그냥 개체수가 아니고 생존에 있는 개체수. 자, 이럴 때 1형, 2형, 3형 이렇게 3가지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이 3가지밖에 없나요? 아니, 여기 중간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첫 번째 1형 생존 곡선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1형 생존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면요. 잘 봐. 얘가 연령이 많아져도 처음에 생존에 있는 개체수가 많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얘기는 사망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언제? 초반에. 초반에는 사망률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늙어서 사망률이 많아지는 그런 예가 되겠죠. 우리 바로 사람 같은 경우죠. 혹은 코끼리,
사자 이런 등치가 큰 포유동물이 바로 여기 일형 생존 곡선에 속합니다. 자, 이 일형 생존 곡선은 왜 초반에 이렇게 생존해 있는 개체수가 많을까요? 맞아. 부모님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죠? 자손도 적게 낳고 부모님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아있는 그 개체수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있는 개체수가 뚝 떨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초반 사망률은 낮고 나중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일형 생존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얘랑 반대인 삼형 생존곡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삼형 생존곡선은 초반에 생존해 있는 개체수가 뚝 떨어져. 이게 누가 가장 대표적이냐면 바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죠. 처음에는요, 엄청 많은 알을 낳아요. 수백 개, 수천 개 낳아요. 물속에 뿌려. 그러면 처음에 다 적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개체수가 아주 적지만 얘네가 이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굴 혹은 이런 어류들, 이런 게 삼형 생존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형 생존곡선은 초반에 사망률이 맞아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형 생존곡선은 어떤가요? 이형 생존곡선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 사망률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류, 다람쥐 이런 것들이 바로 이형 생존곡선에 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장곡선, 생존곡선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의 변화? 개체군의. 그러니까 개체군의 변화라는 것은 개체군의 크기, 다시 얘기하면 개체군의 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1년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주기로 나타나는 변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크게 10년 이상 장기적인 변동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 지금은 첫 번째 단기적인 변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개체군의 크기, 개체군의 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영양염류, 빛의 세기, 수온 이런 거는 다 환경이 되겠고요. 여기서 개체군은요, 바로 돌말이겠어요. 자, 돌말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얘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에는요, 빛의 세기와 수온이 다 낮아요.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돌말이 개체수가 낮게 되죠.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낮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가, 자, 이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양염류가 아주 충분한 상태이고, 자, 빛의 세기가 수온이 증가하면요, 이제 돌말도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게 돼요.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개체수가 증가하는데요, 영양염류는 바로 이 돌말의 먹이가 되겠어요. 자, 얘가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먹이는 줄어들죠. 자, 그러면 이 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영양염류가 줄어드니까, 자, 여름에 될 때 이 돌말의 개체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온도 높고 빛의 세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양염류의 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도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자, 영양염류의 수가,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영양염류의 수가 증가하고, 얘도 살짝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제 가을 후반으로 가면요, 빛의 세기와 수온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돌말의 개체군의 밀도도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기로 이런 그래프의 양상이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변동된다 해서 얘를 짧은 변동, 단기적 변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장기적인 변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는 단위가 크죠. 10년 이상 되는 주기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파란색은요, 눈신토끼라는 생물이고요. 빨간색은 스라소니라는 생물이에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우리 캐나다에 가면 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얘 하얀색, 눈에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얘가 눈신토끼고, 뒤에 스라소니가 얘를 잡아먹죠. 자, 그러면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일까요?
자, 포식자는 잡아먹는 애죠? 맞아. 스라소니가 포식자고, 피식자는 잡아먹히는 토끼가 피식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적 변동에서 이 장기적인 변동을 보통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눈시토끼 뭐라고 얘기했어? 피식자. 그다음에 스라소니는 포식자. 그래서 피식과 포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X축은 연도인데 Y축은요. 개체수가 왼쪽은 눈시토끼, 여기 오른쪽은 스라소니 개체수예요. 그래서 하나에 여기서만 보고 개체수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라소니의 개체수는 3마리가 아니죠. 3,000마리, 6,000마리, 9,000마리. 여기는 40 곱하기 1000이 뭐야? 4만 마리, 8만 마리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는 것을 조심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 처음에 피식과 포식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가지 않고요. 약간 시간차를 주면서 가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다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얘는요, 목도리, 갑자기 까먹었어요. 쥐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나그네 쥐. 얘는 담비라는 생물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굴 잡아먹을까? 이 담비가 이 나그네 쥐를 잡아먹어요. 얘가 포식자, 얘가 피식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얘도 그래프가 동일하게 가지 않고 얘가 살짝 비켜나서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주기적인 변동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셨나요? 이 Y축의 개체수는 달라지지만 이 피식 다음에 포식이 등장하면서 피식 다음에 포식이 등장하는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포식자가 감소하는 형태를 띱니다. 자, 아까 스라소니와 눈시토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요, 잡아먹는 애가 줄어들어? 그러면 눈시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먹이가 많아졌잖아. 그래서 포식자의 개체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시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했으니까 많이 잡아먹게 되잖아. 그러면 피식자가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포식자의 개체수도 줄어드는 이런 서로의 상호작용 관계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식자가 많고 적어지고 그 다음에 포식자가 따라서 많고 적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조금 아까 이런 담비와 쥐 혹은 눈시토끼와 스라소니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식자가 감소했을 때 피식자가 증가하고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거네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란 뭐냐면 개체군이 뭐였죠? 하나의 종으로 된 개체들의 모임, 이게 개체군이었어요. 이 개체군, 예를 들면 개미 하나는 개체인데 개미들의 모임, 이게 개미의 개체군이잖아요. 개미의 개체군 혹은 기러기의 개체군, 이렇게 같은 종으로 묶어진 개체군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텃세라는 것입니다. 자, 텃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만의 이 공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너 텃세 부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자기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는 뭐냐면요, 어떤 개체군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힘의 경쟁으로 인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특별히 이 닭은요, 처음에 힘의 경쟁으로 순위를 매겨서 1순위인 애가 먼저 밥을 먹고 2순위 애가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다 순위를 매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리더제는 뭐냐면요, 리더를 한 명 뽑고 그 밑에는요 순위가 없어요. 다 동일해. 그래서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는, 순위제는 개체군에 모두 순위제가 있다면 얘는 리더만 있고 밑에는 다 동일한 거. 그래서 이때 힘의 논리라기보다 얘는 뭐
경력이 많다거나 혹은 더 지혜롭거나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꿀벌이 되겠는데요. 이 사회생활은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이 사회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꿀벌도 일개미, 일벌, 여왕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죠. 개미도 마찬가지죠.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분담해서 각자 서로 협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자, 가족생활은 뭐냐면요. 얘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도 사실 가족 생활을 하고 있죠. 혈연관계로 묶어져서 개체군 내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요, 개체군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고 또한 이 여러 가지 개체군이 또 모여서 군집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는 생물,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소가 같이 어우러져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요. 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 무엇인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작용이라고 불렀고요. 그럼 이번에는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불렀어요. 자, 개체군은요, 같은 종의 무리이고요. 자, 우리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했어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출생하거나 감소할 때 나가거나 죽거나 할 때 변화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장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생장곡선이 제2자형 생장곡선, 이론적인 생장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S자형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경쟁이 심해지거나 노폐물이 축적돼서 환경 저항 때문에 이런 S자형 곡선을 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체수의 한계, 점점 평행해지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했죠. 자, 얘와 하고 또 맞춰서 생존 곡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생존 곡선 1형, 그다음에 2형, 3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반에 초기 사망률이 낮은 게 1형이었고요. 사망률이 일정한 게 2형, 그 다음에 초기 사망률, 어린 개체 사망률이 아주 높은 게 3형에 해당되었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까지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